저는 전태일 친구로서 노동조합을 전혀 몰랐어요.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단 전태일이가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친구들과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이제 어머니가 나서서 장례식을 연기를 하고 노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장례식을 못 치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중심한 또 사회 그 노동조합을 아는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노조를 설립을 했죠. 저는 그 삼동 친목회 할 때 서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삼동 친목회 활동을 하다 전태일이 죽음으로써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썼고 그 이후 한 10년 동안 노동 전개 노조에 있었던 이승철입니다. 그 태일이가 그 분신한 지가 금요일인 것 같아. 금요일. 예,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 시작. 그러니까 이제 최종희가 그날 붙잡혀 갔어. 2차로 헬스를 쓰고 하다 조병섭이라는 애하고 둘이서.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나왔어.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우리하고 자고 일요일 날 쉬니까 그럼 거기 가자 그래서 둘이서 성묘병원을 가서 그 어머니를 내가 처음 만났고. 그래서 초대 지부장에 대해서 초대 지부장 김성길이는 한국노총 국제부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집이 종로 5가야 평화시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평화시장 실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13일 날 사건 나던 날 라디오에 나오니까 평화시장 문제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녹음기 하나 찾아왔어요. 녹음기 하나 들고 저는 파출소에 연행돼 있는데 파출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쟁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단사들이 수천 명인데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안 있고 계속 투쟁할 거다. 그러니까 그 김성길이가 가서 녹음을 틀어보니 사무실에 가서 녹음을 틀어보니까 조직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재단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게 단결이 돼 있고 그 친구가 200명이라고 했다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김성길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김성길 씨는 그 사촌 형님이 한국노총에 출입하는 보안사 직원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뭐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의식이 있어 가서 국제부 차장을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직업으로 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은 한국노총이라는 게 그 전국 노동자 평의회 그 해방 이후 그 조직을 깨트리려고 만든 어용 단체가 한국노총인데 거기에 김두한이가 그 세력들이 한국노총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한국노총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정평을 다 때려 부셨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노총은 중앙정보부와 같은 그런 정부 조직이고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거는 어떻게든 좀 조이고 왜냐하면 4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줄게 네가 가서 애들 좀 잠잠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내보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가톨릭 노동청년회라는 활동을 서울에서 하면서 조금 이제 의식화가 좀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공부를 했는데 노동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제가 느끼고 있었을 때 전태일 그 죽음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노동청년회 전국 회장 윤순여 씨라고 있었는데 일단 어머니 한번 만나 뵙자고 해서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거기 청계노조 평화시장 4층 옥상에 가서 어머니랑 이제 이 저기 간부들 다 같이 뵙고 그게 이제 71년도 제가 3월인지 4월인지 그때 5월이에요. 5월 달에 기억력이 네. 아주 대단. 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 좋다고 와서 같이 부녀부장으로 일을 해보자. 평화시장에는 워낙 여성 노동자들이 한 80%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 그 대학생들 중에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여기 들랑달랑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종교단체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식인들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이제 제가 듣는 거는 괜찮은데 왠지 우리 조직하고 이렇게 관련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리고 조금 어떤 면에서? 두려움도 있고 우리 현장을 모르면서 저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그때 제가 제 의식으로는 그게 강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73년도 뺏기고 나서 이숙기, 김혜숙 씨 같은 데를 조승영 목사를 해가지고 이명경 씨랑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토론한 걸로 내가 알아. 그래서 75년 2월인가? 2월 7일인가 때 그 노동교실을 뺏는 농성을 했잖아요. 한 200여 명이. 네. 그래서 뺏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농성을 하면 뺏을 수 있다. 투쟁을 하고. 그걸 있는데 정희숙 씨 같이 시키면 제오씨 회원들은 계속 의식만 하려고 해. 그래서 그 이후에 제오씨 회원들이 그런 농성이고 뭐고 참여를 한 명도 안 했어. 그 이후에 그만두고 이제까지 추도식도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과연 그거를 그렇게만 의식이 발전한 게 좋냐. 어찌됐든 그렇잖아. 아카데미 교육이 시작하면서부터서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 네. 그 연대의 중심이 어머니 집이었어. 네. 내가 일기도 갔고 2차 일기도 갔었는데 그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창동이라서 자고 가면은 그쪽에 노동조합이 활발해졌으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컨트롤돼 있다도 그렇고 뭐 많은 것이 왔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시장 근로조건 환경이 어려우니까 노동조합 간부들은 근로기준법 그건 비슷하게라도 가지는 못할 망정 노사 간에 협약을 해서 몇 시까지 하자, 일요일 날 놀자. 이걸 노동자 간부들이 활동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조합의 의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육보험도.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청계 조합원들이 실제 시간이 단축되고 일요일 날 가서 간부들이 조사하면서 불을 내리고 싸움하고 실제 근로 감독관들이 해야 될 행위를 청계 조합에서. 조합 간부들이 일요일마다 나오고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네. 1년 4달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 자기들한테 노조에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평화시장에는 그 임금이 체불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됐다면 본인이 스스로 나가거나 주인이 해고하거나 그러면 노임을 받으러 가면은 석 달 금난을 오라고 그래요. 그럼 몇 개 후에 그때 가면 또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조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임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자. 체불임금 처리하는 체불임금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매일 2건, 3건씩 들어와요. 진정권이. 그러면 주인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고 나갔으면 대신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얘들을 선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의기양양하게 막 그 나간 애를 막 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 그러면 이제 저놈 내가 처리할 때는 저놈 나쁜 놈이야 하고만 바로 이면제, 이승철이 신지철에 딱 불러내가지고 조자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갖다 공식 넣어놓지 마라. 아니 그래가지고 직결 처분을 해요. 야, 금방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써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전화해라, 가져와라. 이렇게 처리 안 하면은 진정거리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들이 가입도 하고 조합비도 내고 다 그렇게 해서 1년 우리가 가입을 딱 시켰는데 4,500 몇 명이 가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다음에 만 2년 만에 7,828명인가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동자 본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승철이 최종이니 그다음에 아무리 75년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조합원들이 하는 걸 우리가 뒷바라지 못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로 고생을 했다. 그렇죠. 그러네요. 7,828명이면은 전 조합원의 절반이야. 70년대 저기 선배들이 계량주의로 경제적 투쟁으로만 했다 뭐 이런 그 역사적인 평가를 저도 이제 듣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에서 했던 부분으로는 인정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 노동조합 운동을 70년대 하면서 그때 진짜 뭐 선배가 있어요. 뭐 민주노조 우리가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에 하면서 정말 투쟁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봐요. 뭐 노사협의회 때도 간부들은 가서 그 저기 단체협약 갱신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만은 그것이 투쟁이 없으면 또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조합원들은 따로 또 투쟁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항상 투쟁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그 투쟁의 역사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뭐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나는 늘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때리시고 이제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 최종인 말씀 이제 70 중반인데 거의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배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보는 후배들은 엄청난 후배들이 많아요. 앞으로 후배들 나오면은 좀 잘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들이 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진 연대가 아니라도 그들한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찾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저는 그 당시 그 전태일 동지의 분신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두려움이 딴 게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같이 그때는 운동이라는 용어도 쓸 줄도 몰랐고 운동하면은 뭐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게 운동인 줄 알았지 운동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놔야 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67년도에 카톨릭 노동청년회를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아주 완전히 우리 노동자 그래서 사실상 그 왜 저기 그 노동자 용어를 그 쓰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 노동법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법원 노동법인데 근로자 소리를 해야 되고 노동자 소리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캐션이 있었어요. 69년도에 시다로 평화시장에 들어왔고요. 전태일 씨 사건이 나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건이 났을 때도 사장들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했어. 폐병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다가 얼마 지난 후에 그
그 깡패 엄마하고 그 친구들이 평화시장 옥상에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맨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화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에 되게 열렬한 아이였으니까 찬송가 부르면 나쁜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노동조합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에 이제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죽었고 일주기인데 모란공원에 추도식을 하러 간다. 근데 가면은 우리가 버스로 다 태워가고 태워다 줄 거고 빵하고 우유도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모처럼 일찍 끝나면 왠지 집에 가기 싫은 거. 그래서 이게 뭐지 어딘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 모란공원 가자. 그래서 친구 둘하고 셋이서 그 버스를 타고 모란공원을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됐고 일주기 추도식에 가서.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노동조합이라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입사하셨을 때 원풍모방에는 몇 명의 노동자가 있었나요? 그때 고용된 노동자. 고용된 한 2,000명 되지 않았어요? 1,800명. 1,800명. 예, 엄청 많은 숫자. 아주 큰 사업장이었어요. 예, 엄청 많은 숫자였고 그리고 그 또 원풍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그 시험도 보고 막 이랬는데 되게 까다로웠어요. 뭐 ABCD도 써야 되고 한문으로 이름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학교를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키도 커야 되는데 미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 나이가 사실은 그 근로할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15살. 예, 15살이면 한참 이뻤겠어요. 예. 키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리는 빼고 가슴으로 이제 갔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입사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우리 노무과장 그 박태석 씨한테 뭐 이렇게 돈을 얼마씩 주고 입사한 사람도 많고 소개자 뭐 이래고 소개란에 소개자를 꼭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돈 주고. 초창기에 그 지부장을 했던 지동진 씨가 저희 아버지랑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백으로 이렇게 또 입사를 하게 된.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속여갖고 이렇게 입사하게 된. 소개자를 반드시 누구를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 데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그러면은 소개자를 족치는 거야. 그래도 사회자는 순진했나 보네요. 학력 딴 사람 졸업장 가지고 이름 바꿔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예, 엄청 그렇게 할 줄은 많았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중에 이제 원풍 다니는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노동조합에서 그 노동조합이 정상화궤도에 올라오고 75년도인지 이름을 바꿔줬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주는 거를 했어요. 자기 이름 찾기 운동을 자기 해서 이름. 자기 노조가 이름 찾기. 예. 그래서 그렇지,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조합원들 중에 그러니까는 민주노조 되면서 예. 조합원들 이름 찾아주고. 자기 이름으로 이게 71년 1월서부터 72년 4월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이 261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총 액수가 1,510 몇만 원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 돈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그 당시로서. 그때 돈으로 엄청 많은 거였죠. 261명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회사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72년도 4월 18일 날 28명이 퇴직금 받기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게 된 거는 72년 10월 9일 날 받게 됐는데 이 돈도 회사에서 주질 않고 그 산업정교 조지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랑 그때 이제 굉장히 밀착돼서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조지성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 윤원희 그 부사장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산업성에서 이걸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에 걸쳐서 이제 그 퇴직한 사람들의 그 이렇게 사무원들이 이제 산업성계를 가가지고 파견이 돼서 경찰 입회하에 이제 3일간 지급을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이 왜 그러면은 직접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왜 산업 선교를 통해서 예. 지급을-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왜 산업선교에서 그 돈을 주게끔 했는가 네, 이게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네. 보니까는 이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줬다라는 소문이 나면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아갈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게 암암리에 산업성에서 몰래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퇴직금 받기 운동이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예.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생기게 된 배경도 전태일 동지의 그 크리스천 사건- 아카데미가 생기게 된 동기가 네.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기 크리스찬 아카데미 경동교회가 바로 평화시장 길 하나만 건너면 경동교회잖아요. 네, 네. 거기 강원영 목사님이 전태일 동지의 분신을 보고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문도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막 통곡을 하시면서 교인들한테 우리는 예수를 헛믿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전태일이다. 길 하나만 건너면은 그렇게 13살, 14살 어린 노동자들이 저기 그랬는데 우리 그거 알았냐.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설교를 너무 그야말로 그 말하자면 회개를 시킨 거지. 그래서 경동교회가 유명해진 거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교육이 그 어디 독일인가 어디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냥 뭐 예배나 보고 기도나 하고 철야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독일 교육기관 교회 교육기관에다 네.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농민 노동자를 청년, 교육하기 시작한 학생 거네. 여성 5개 분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경동교회에서 하다가 수원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교육관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 노조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네.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업은행, 조흥은행, 뭐 그 한일은행 이런 데가 왔는데 거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 노조는 결혼과 동시에 각서를 썼어. 결혼 각서, 결혼 사표 각서. 결혼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우리 교육 중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투쟁으로 엮어가지고 그때 그 각서 포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잖아. 그래가지고 은행원들이 지금 결혼해도 저기 일할 수 일을 하는 있도록. 거야.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노동자들과 연대뿐만 아니라 투쟁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고 네. 특히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 뭐냐면 사례 발표 어느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느 사업장에 어떤 노동자가 어떻게 그 착취 수탈을 당한다 이런 어떻게 사례를 탄압받고 직접 있다. 던져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할 건가? 이런 거를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됐고 그러면 거기서 서로 연대가 이루어졌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국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79년도에 빨갱이 조직으로 몰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3월달에 완전히 그 저기 그 실무자들을 다 방공법 위반 다 감옥 가게 돼. 그 방국가 그 짓을 했다 해가지고 다 구속시키죠. 그때 고문도 너무 심했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마지막이 아니지 YH가 터진 거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연대만 얘기를 했지 노노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서 너무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 한 가지와 우리가 싸우고 힘들 때만 만나지 말고 이제 정말 무슨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모임 그래서 뭐 전체가 다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몇몇 사람씩이라도 만나서 계속 교류를 하는 이런 게 되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노동운동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어머니 얘기 중에 이제 좋았던 것이 민주노총 그 집회에 가셔서 야 이놈들아 너네가 정규직을 천년만년 할 것 같으냐 비정규직도 돌아볼 줄 알고 챙길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다 똑같은데 노동자들이 요즘 계급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정규직에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전태일법 뭐 이래가지고 5인 이하 사업장도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90점에 우리 그 전태일 열사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청계 노조 그리고 또 청계가 아주 잘 살아남아서 잘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면 또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 원풍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어,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YH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요. 물론 그 근로기준법상에는 고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저도 그런 시골 가서 그런 어린 동생, 친구 동생을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얼굴에 화장, 초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를 화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 이제 회사도 다 알죠. 걔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뭐 12, 13살인데 그렇지만 회사는 그 당시 때 완전히 그 사람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이는 거죠. 노동력이 뭐 많을수록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저는 이제 언니가 면목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네 집에 왔는데 YC에서 모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모집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었더니 뭐 두말 할 거 없이 됐죠. 그래서 언니네 집에 있다가 이제 기숙사를 들어갔죠.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양쪽에. 기숙사에 양쪽 선반을 이렇게 매놨는데 거기다 이제 자기 짐을 놓고 감옥도 똑같잖아. 이렇게 자기 짐 올려놓고. 구치소 방하고 비슷하게. 똑같았어요. 저는 그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답심리 쪽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뚝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그 청계에서 온 이제 그 이숙희 언니가 그 전태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눈빛, 그 언니의 그 눈빛, 그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굉장히 좀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신평화 쪽이라 이렇게 보면 동문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나는 데로 이렇게 전부산대에 시다고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시다가 뭔지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다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옷 만드는데 기술 없는 애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공장문 이렇게 붙여준 데 두들기면서 시다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거기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지나서 이제 이숙희 언니를 찾아갔죠. 내가 이제 평화시장에 들어왔다. 그때 우리 초창기 사무장이 저를 포섭했는데 뭐 노동조합 얘기를 해서 뭐 우리 노동청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뭐 가입이 뭐 이런 거 붙여놨던데 뭘 또 해? 그랬더니 아 자기도 모른대. 가보래 일단. 시간 남아.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연장 근로수당 주고 퇴직금 준다는데 뿅 간 거지. 근로기준법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근로기준법이 있다 우리나라에. 그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만 일하고 그 외에는 연장 근로수당을 주고 아 일요일 날 논다 그러는데 이게 뭔 천지야. 아 그건 공무원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퇴직금도 준대. 아 그래서 뿅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포섭 대상에 공장장 처남을 포섭을 했어. 여자만 가져 안 된다 이래서 남자를. 공장장 처남을. 공장장 처남이 왔다가 뽀르르 가서 공장장한테가 다 일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 주동했던 사람 다 해고시켰어요. 그러면은 75년도에 그 노조 설립하면서 이후로는 정상적인 일을 못 했겠네요. 그렇죠. 그 출근도 그렇게 해고 일주일 만에 해고가 돼가지고 나 참 이제 노동청을 갔지. 지방 사무소를 갔지. 밖에는 이제 근로자 보호센터라고 이렇게 써 붙이고 들어가 보니 완전히 이거는 사용자 같은 사람들은 앉아서 조사받고 노동 그때만 해도 근로감독관 뭐 일이 엄청 많았어. 뭐 생각해봐 돈 못 받고 이런 뭐 막노동자들 완전히 이건 뭐 보니까 이게 근로자가 보호가 아니라 사용자 보호센터야. 그래서 막 조사를 받는데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울면서 나 복직 안 시켜주면 저 간판 끌어안고 여와 죽을 거라고 막 울고 그랬더니 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이 미스터 죽지 마 복직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가 전태일 열사 그 자기네가 그게 있었을 거 아니야. 딱 저 어린 여성이 보니 죽을 거.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인생에서 딱 유턴한 거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받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노조들하고 또 많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연대를 많이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내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4박 5일 교육 가서 너무 좋아서 우리 이제 간부들을 여기 다 보냈어. 우리 YH가 민주 노조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언니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한 아카데미 역량이 정말 가장 컸어요. 가장 컸고 또 조합원들이라고 다른 데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산선에 이런 데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애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갔다 오면 그걸 그냥 혼자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또 소그룹으로 그걸 끊임없이 풀어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탄탄해졌어요, 사실은. 그때 남성하고 여성 비율은 어땠어요? 남성은 아주 관리자. 그다음에 그 전기 변전소 있잖아. 변전소 2명인가 4명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여성 중심이었으니까. 남자 빼버렸어 우리는. 남자는 남자는 아예 유니언샵이었잖아 그때는. 유니언샵 하면서 남자를 제외시켜버렸어. 그래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뭐 회사에서 그런 놈도 없었고. 별로 뭐 없었고 그래서 남자 기사들한테 얘기했지. 우리가 노동조합 되면 너네도 좋아지고 하니까 굳이 조합에 들어오려고 그러지 말고 골치 아프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빼버렸어. 아예 들어오지 마라. 아예 안 받았어. 아예 안 대단하다. 받았어. 왜 더 제외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남자들이 따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따로 결성을 해서 이제 분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와가지고 우리를 이게 또 막 장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저것들을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자.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우리 지금 지도부가 단체 교섭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래.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지도부는 그만큼 조합원들이 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힘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힘차게 또 교섭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민당사에 가고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비밀이 안 새고 그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혹시나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산선이나 또 지오스나 있으면은 거기서 의견들을 내거든.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안이 난리가 나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의견이 갈라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고 딱 상직 간부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싸울 때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때 이제 임신했고 그때는 그 모두가 하두가 노동조합의 민주노조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YH에서 깨지면은 다른 데가 취직할 거냐. 그럼 그 사람은 미리 내보내야 된다. 블랙리스트가 되기 전에? 의식화된 이 아까운 인재들을.
근데 아무도 이들이 안 YH께서 깨지면 끝난대. 그 당시에 우리는 어차피 YH는 다시 부활할 해석할 수 거라고는 없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부장님도 그랬고 우리 정부 간부들은 깨지는데 결국 이제 민주노조 YH가 깨지는데 어떻게 깨질 거냐. 그리고 우리가 깨짐으로써 민주노조를 보호할 수 있으면 멋지게 깨지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깨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금방 이제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막 기숙사에서 끌어내고 이럴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게 79년도에. 그렇지 시민 당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그 YH가 이제 신민당사를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보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그 연대라든 뭐 네. 등등 그런 이제 용어를 이제 안 쓸 그렇지, 때였었고, 그러니까 힘을 보태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냥 갔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간 거를 이제 몰랐죠. 우리는 다 그냥. 깨진다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비장했겠어. 그래서 이제 일단 갔는데 분위기는 그 다음 날 뭐 사람이 죽을 정도의 그렇게 험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갔을 다음.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김영삼 총재가 잘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시고 우리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김경숙이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별로 힘은 없지만 그때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아이, 우리가 많이 다 괴로웠습니다. 내보냈지. 그렇지, 다 내보냈어. 거기 있었으면 뛰어내렸을 텐데. 나 이제 우리보다 겁이 많아지고. 그날 이제 들어온다 마지막 날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길래 외부 다 내보내 그 전날까지는 컨트롤도 와서 자고 뭐 이렇게 간부 다른 노동조합에서 와서 같이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외부를 다 내보냈어. 우리만 분위기가 좀 이제. 그날 딱 느낌이 그래서 우리만 있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더 큰 날 뻔했어, 그지? 다 같이 우리가 그때 다 있었겠어. 거기 갔었거든. 사건이 더 이소선 커졌겠지. 어머니도 가고 뭐 다들 거기 갔었잖아 앞에. 저는 이제 뭐 언니가 할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YH니까 김경숙 열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전태일 열사가 굉장히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일을 했고 목숨까지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제 김경숙 쪽이니까 그런데 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김경숙 열사는 우리가 아니면 어디에도 별로 김경숙 열사가 그 알려지지 않는 거. 예,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숙제일 수도 있는데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 숙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김경숙 열사가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개성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후배들이 김경숙 열사가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줬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월 이게 좀 네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다음 달이면은 그 추모식이 8월 11일? 예. 네. 김경숙 열사 추모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같이 김경숙 열사를 추모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좀 갖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 동일방 같은 경우는 그 신체 검사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됐었어요. 몸무게 보고 키 보고 그다음에 진짜.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성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었는데 동일방 8시간 근무인 거예요. 대성목재 같은 경우 12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동일방직에는 인물도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된다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야 동일방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힘든 노동을 견디려면은 그렇게 키도 커야 되고 기계에 맞추려면 키가 1m 58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힘든 노동을 견디려면은 내가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직보가에 갔는데 와 이거는 이 몇백 대의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짜는 기계가. 근데 그 기계의 소음이 너무너무 심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반장이나 뭐 조장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호루라기로 불면서 이제 사람을 부르고 하던 때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고 누군가 와서 봐줘야 돼. 조장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전달을 해놓으면 저쪽에서 일이 끝나요 와.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친구는 조장을 기다리다가 그냥 틀 사이에 앉아서 오줌을 쌌어요. 아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방직 얘기를 들으니까 키도 어느 정도 제한이 기계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연령대가 좀 높이 이렇게 입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까지 최소한 이렇게 중학교는 다 졸업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나온 사람이 다예요. 거의 다. 다수가. 저기 거의 다 다수가 진짜 그렇게 다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근로계석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혀 이제 그리고 다락방은 기본이고 그러고서는 환풍기 시설 없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남자가 와갖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가입을 하면 이런 게 좋다고 뭐 등산도 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호기심, 근로개선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호기심이 생겨갖고 아 막연하게나마 노동조합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산업선교회 1965년도 조화서 목사님 들어가시면서 이제 언니들이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언니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2년도에 지글자 언니가 지부장이 됐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잘 협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주는 역량을 차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노동조합들이 생기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정경유착이 돼 있어서 기업주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 정부의 등에 업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근로하고 저임금을 주면서 기업이 커져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똑똑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동일방 노동조합은 타겟트가 된 거예요. 처음 노동조합을 할 때는 우리들의 이제 임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휴가라든가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근로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내가 이제 함께 하고 노동조합에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집행부들이 연행하고 이제 회사에서 계속 탄압이 들어오고 섬유노조에서도 계속 우리들 편이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나중에는 이제 조직 깡패들이 동일방지에 투입이 됐잖아요. 조직 깡패들이 투입이 되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노동조합에 이미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근처에 가면 욕하고 또 가까이 가면 때리고 전 많이 맞았어요. 우종환이한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플랜카드에 뭐 빨갱이를 물러가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빨갱이로 취급을 받았던 거잖아요. 나체 시위하고 똥물 사건 전에 또 회부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회부식? 네. 노조 회부식. 노조 회부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너무나 반조직행위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갱이라고 몰아치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럼 도대체 동일방지 노동조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부를 했구나. 고등어 배 창자 갈라서 보듯이 다 끄집어 내보자. 그게 최초의 지식인들과 동일방직하고 연대해서 명동성당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부식을 하면서 동일방직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시정을 하겠다.
저기 노동국장, 노동청 노동국장이 합의가 들어와서 그냥 노동조합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무마가 된 거예요. 나체 시위가 생기게 된 거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그 대의원 선거를 끝났는데 그 지부장이랑 총무를 불법 연행을 한 거예요. 공금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단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거는 단체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단체 행동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전투 경찰대 그 한동안 지금도 그 생각이 나. 파란 옷 입고 발 맞춰서 그런 서류가 지금도 있다가 한씩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려요. 예,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군사훈련 한 사람들이 군사훈련 하듯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우리들한테 오니까 차박 들었는데 강자 언니가 뒤에서 왜냐면 김강자 언니 부지부장은 우리 부서였거든요. 우리 정방 3반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냥 옷을 착 벗더라고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옷을 벗은 거죠. 옷을 벗고 이제 불화자바람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약간의 그런 각오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뭐 속옷을 하나 벗긴 벗었지만 뭐 이렇게 다 벗었어 그때. 그랬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는 주변이 조용한 거야. 눈을 감았어요.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못 벗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고 그냥 노총괄을 불렀어요. 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 주변에 보니까 이제 다 눈을 뜨고 보니까 뒤로 가면서 한 건 혼자 있더라고요. 혼자서 달랑 들려가고 이제 저희들은 그게 우리 식구들이 해산한 줄 알았어요. 책상에 2층 강당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이제 뭐 긴급 조치를 위반했느니 뭐 너희들 뭐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했느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바깥에서 노총각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동지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부경찰서까지 걸어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때 정말 그 감동은 말할 수가. 그거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래 쟤들 잡혀갔어. 우리들도 같이 가자. 자기들 잡혀가려고 온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똥물은 왜 끼얹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대의원 대회 같은 거 하려고 할 때였지? 지부장 선거. 지부장 선거. 왜냐면 이영숙 지부장이 그만두고 자녀 임기를 총각 언니가 하고 있었어요. 자녀 임기.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부장을 선출하는 때인데 이제 대회를 방해한 게 선거를 방해한 게 해봤자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그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거야. 무산시키려고 투표하러 오는 새벽 일 끝나고 6시 퇴근하고 투표하러 오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갖다 뿌리고 선거 사무실에 그때 이제 제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앉아 있었는데 난 처음에 똥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갖다 막 이제 컵이고 막 이런 책상 위고 다 갖다 뿌리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와서 뿌리는데 저게 뭘까? 처음엔 똥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지. 다 뿌리고 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똥이라는 거를 이제 그 냄새나 이런 걸로 알게 되잖아요. 내 옷에도 튀고 이랬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도 웃음도 안 나.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는. 우리 동일방지 싸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그랬고 노동조합 쪽에서도 진짜 동일방지에 그 투쟁하고 이럴 때 보내줬던 지지나 이런 건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 때문에 동일방지 사건으로 뭐 감옥 가고 뭐 잡혀가서 뭐 진적도 살고 매도 맞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명자 동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투쟁의 현장이 교육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교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비폭력 무장을 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 사업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투쟁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잔업거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집회하는 거, 청계피복 같은 경우 어쨌든 노동조실 사수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투쟁했던 것들, 뭐 뛰어내리고 할복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장 가서 보고 이러면서 그 투쟁의 현장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하고 특히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 자기가 그 고난을 그 감수하려고 하면서 혼자 했던 그런 고뇌들을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마음이. 우리는 전태일 동지 자체가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가 노동 조건이 그렇게 뭐 전태일 동지가 느꼈던 걸 우리가 다 느끼면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냥 완전히 다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법이 있다는 자체가 아,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 통하면서 그 당당함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전태일 열사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이제 유언과 함께 산하에 가셨고 그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오직 이제 그 일념으로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때까지 해왔는데 초창기에는 노조가 뭔지 저 사람들이 과연 뭐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고 조합원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은 그리고 이제 사업주들은 그 노조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데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깡패 집단이라고 그 흑색 선전하면서 몰아붙이고 노조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조합원들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체불임금 또 부당해고 이런 이제 고정 처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조합원들 노동자들이 의식화가 돼야 노조가 힘을 더 이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노사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사협의 들어가는 간부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오늘은 끝장을 우리 내자.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제 기억에 우리 요번에 들어가면 안 나올 거다. 노사협의가 결렬되면 다 나중에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로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 주머니에다가 일부러 조끼를 입고 아마 견과류를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거를 좀 넣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렬이 돼서 동아시장 옥상에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단식 그러니까 노사협이 참석한 이제 간부하고 조합원들이 농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합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면서 그게 큰 힘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아마 옥상에 불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 지금처럼 가스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누가 하자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그때 이순자 언니하고 맨 처음에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새벽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하루에 쌀 한 가마? 세 가마. 세 가마? 세 가마. 네. 한 가마 하루에 세 가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전부 한 끼에 한 가마지, 한 끼에. 그렇지. 그러니까는 잠을 잘 시간은 없었어요. 우리는 밥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것만 먹고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하루에 한 번 그 밑에 식당에 가면은 그
곱창 전골을 1인분만 주세요. 그랬어요. 둘이 가서. 그럼 아저씨가 좀 넉넉하게 줘갖고 우리 둘이서 1인분을 먹었어요. 그 매일은 아니었고 그 열흘 중에 반칙이에요. 이걸 이 얘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 2번 우리는 쓰러지려고 그러는 많으면은 3번.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먹었으면 밤새워서 그 밥 못 해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신순애 부녀부장님이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 배신감 느껴도 할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하면서 상여, 뭐 장례식 이런 것도 막 했잖아요, 그때. 그 상여 투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상여 투쟁을? 상여를 만들어 오는 것은 이제 물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졌겠지만 그 김태원이가 그때 상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야, 무슨 상여가 여기에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조합원들을 응집시키고 단결시키고 하는데 그때 의미는 뭐였어요? 거기 상여 투쟁을 할 때? 다 죽겠다는. 다 죽겠다.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죽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사 지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노사협의가 청계 노조의 그 승리로 끝난 거죠. 이제 승리를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투쟁을 하고 그럴 때는 또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깎아줄 거 계산하고 이를테면은 어떤 때는 목표를 정한단 말이죠. 임금 뭐 100% 인상, 그럼 100%가 다 될 거라는 그런 거를 처음부터서 목표로 하는 싸움은 없죠. 되게 아마 우리 이제 그러니까 내정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뭐 통과를 하자. 그런 게 사실은 있었는데 그거를 또 미리 공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끼리라도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용주 측에서 그 못하겠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다. 저로서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임금 인상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왜냐하면 임금 인상은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퇴직금만큼은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16명이 상시니까 여름에 사장들이 사실은 뭐 1번, 7번 좀 한 2달 쉬었다 와 그러면 미신사들도 좋아했거든요. 일거리 없는데 나오라 그러면 그것도 차비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노동조합 20년 되니까 우리들만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장들도 똑똑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법이 교묘해서 상시 365일 16명이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공장들이나 받았지 감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10명으로 그러면 최초로 늘 우리는 10인 이상 사업장 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근로기준법 이상을 쟁취한 거니까 저는 뭐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 거죠. 다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 거는 청계노조 해산식. 쿠데타 세력들은 정권을 이제 일단 정승화를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장악은 했는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노동계를 이제 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계획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수부에 연행돼 가지고 뭐 10일인가 뭐 며칠 동안 그 조사받고 또 그 너네는 해산이야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듣고 해산 명령을 받은 거지. 아니 해산이다. 너네는 해산이다. 명령은 지네들이 명령권자는 명령은 아니니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로 우리를 해산하냐?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며칠 안 있다가 1월 6일 날 그 다음 해 81년이지. 81년 1월 6일 날 해산 명령서가 이제 날라왔죠. 서울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책회의를 사실은 이제 모일 아까 지부장님 말 맞다나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이제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합수를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참 이게 이제 아프리 정거 농성 하는 거를 이제 의논을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회의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합수를 가보니까 이거는 죽은 싸움이고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가 무섭다. 나 사실은 우리 집에서 회의하는 것조차도 무섭다. 내가 솔직하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우리 집에서 4번 했다는 걸로 전국 수배가 돼서 저는 사실은 좀 도망댕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부장님이 그 회의를 갔다 오셔서 우리가 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기 거기 원효로 그 함석헌 할아버지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먼 산을 보면서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때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여기가 더 이상 끝이구나. 끝이구나. 그분 눈빛도 먼 산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정말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그 어머니랑 함석헌 선생님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네, 절망이었겠네. 너무 절망이었죠. 이제 그럴 때 민족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젊은 조합원들, 중견 조합원들이 농성 투쟁을 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그게 아프리. 그래서 아프리 이제 그 사람들 투쟁이었지.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검토한 게 노조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금방 끌려가 버리고 거기는 외국 기관 사무실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이렇게 침입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아마 그 시기에 전두환이 미국에 방미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 농성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할 때 사실 용기가 부족했지.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들은 저 형님들한테까지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피해가 더 클 것 같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모르는 걸로 하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프리 투쟁을 강행한 거였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사실은 그 정보를 알았어. 언제쯤에는 간다.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그 투쟁을 개시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나는 아프리로 갔어요. 네. 아프리로. 죽어도 조합원들하고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또 이승철이도 왔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연행이 됐죠. 다 잡혀간 거지 그때. 먼저 연행이 돼갔죠. 거기 농성하는 조합원들보다도. 그래가지고 배후 조정해놓고 이 새끼들 거짓말한다고 이제 두들겨 맞고. 배후 조종자로 몰렸겠네. 그때 이제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들. 그러니까는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지부장님은 지부장님대로 다들 각자 위치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청계 노조와의 인연이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청계 노조를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혹시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 없이 너무나 잘했다. 신강용은 이름만 들어도 참 새롭고 정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 창동집에 참 많이 왔었는데 창동집에 와서 장롱 안에서 잔 기억나? 몰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왜 이불 다 꺼내고 나면은 사람들이 쭈르륵 누워 자니까 오래됐어. 그 안에 나는 그럼 여기서 혼자 자야지 그랬고 장롱 이불 다 꺼낸 장롱 안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모습 그것도 나는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된 게 이제 청계노조 조합원으로서 그렇게 그 외부의 연대 투쟁도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참 잘생겼어. 예쁘게. 지금도 잘생겼지만은. 그래서 나가면은 그 다른 그 동일방직이나 뭐 이런 공장에 누나들이 신강령이 되게 좋아했던 거 알죠? 막 귀여워해주고 몰라, 그거는. 어디든지 와서 투쟁을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싸워주고 그랬는데 청계노조는 그 몇 년도에 청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제가 73년도에 그 평화시장을 들어갔고 73년도에 네. 그게 74년 말, 그러니까 75년도 정도의 노동조합으로 알았는데 그때가 어떤 국수를 삶아줄 때야 저기에서 노동 저기 그 점심에 네, 점심에 어머니가 이제 거기 국수 복지센터에 나가서 국수 삶고 그거 먹고 위에 옥상에 이제 교실이 하나 좀 있었는데 거기 노동교실 노동교실이 있었는데 뭐 안 열어줘가지고 열어달라 뭐 이런 거 할 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갔는데 그것도 어쩌다가 이쁜 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가지고 쫓아왔었지 거기를 노동조합을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에 더 이제 재미가 있었군요. 75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뭐 경찰서 가는 거는 몇 번 있었는데 뭐 그 구류를 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76년서부터 그러니까 그 탄압이 시작되는 느낌이 좀 강도가 세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3.19 국선언 이후로 그 민주인사들을 구속시키고 폭력을 가해가지고 막 그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 수염이 빠질 정도로 백기환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그러셨다니까 그 이후로는 그 어르신들이 잘 안 온 것 같았어. 그 전에는 오셨었거든요, 노동조합에. 그러면 언제 그때가 계기가 언제였지? 어떤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77년도 그쯤 정도 돼서 뭐 엄청 탄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혁신 피혁 민종진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연대 투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동우영, 그다음에 박문담 이런 그 선배들하고 그 연대 청계노조하고 연대 투쟁하고 인천 경인지역 쪽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다른 쪽에서 한두 명 참석하고 그래서 그때 뭐 노동청 정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잡혀간 사람들 끊 달라고 또 가서 또 저기라고 연대 투쟁을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연대 투쟁을 한 것 같아요. 그 동일방직인가 원폭모방인가 동일방직이었죠. 뭐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쫓아다니고 배우는 그러면서 거지. 그런데 후원을 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뭔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제가 뭐를 했었냐면 평화시장이 이제 그 의류 생산업체고 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그 사는데 상당히 비싸게 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그때 당시 그 양발이 면 양발 하얀색 면 카바 양발이 유행했을 때예요. 여성들한테 그거하고 뭐 스커트 기본적인 단품 종류의 옷들을 이제 사가지고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뭐 자금도 만들었고 그거를 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후원금으로 투쟁 후원금으로. 투쟁으로 그러니까 컨트롤 데이터나 원품 그다음에 부평 이런 데 가가지고 반도상사 반도상 양발도 팔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기금도 마련하고. 어떻게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자금 만들고. 그래서 많은 그 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신강용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기억들을 하나 봐요.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러면은 그 구구 사건에 대해서
구구 사건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구속도 됐죠. 그 구구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구구 사건은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구속이었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폐쇄였다고. 노동 교실 폐쇄. 폐쇄. 두 가지로 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문을 열게 할까.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은 다 됐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를 해서 선배들하고 들어가냐 마냐 이런 그 회의를 하다가 이제 들어가기로 해서 이제 그 전날 준비를 해서 뭐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뚫을 그 저기를 경비를 뚫는 조였구나 그런 얘기가. 네, 나는 이제 그걸 첫 번에 가서 뚫는 조 석유통에다가 석유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석유까지 담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맨몸에 붙고 경찰들한테 붙고 세 명이 있었는데 경찰 붙고 나이 다 들으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됐구나. 그래서 싹 저분들이 그 50 몇 명이 올라갔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극렬한 투쟁을 했는데 근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뿐이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일단 청계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구속되고 노동조합 교실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모임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농성을 하고 하면 다 우리가 이겼어. 임금 인상도 싸움을 했을 때 이겼고 와이셔츠 단축 논성할 때도 이겼고 한 3번의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 잠바집 투쟁도 잠바집 다 이겼어.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이길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구구 사건으로도 감옥 갔잖아요. 네, 금묵 사건은 1년 6개월 1년 6개월에서 나오고 나와서 그다음에 81년도에 이제 아프리 사건이 나는 거죠. 아프리는 그 아시아 아메리카 그 노동기구 단체인데 자유노동기구 그 단체인데 그 장이 아마 조지 커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단체가 아니고 미국 간첩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그 간첩이었어. 한국의 노동 문제를 미국에 보고하는 CIA 그쪽 소속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인질로 잡고 농성을 했었죠. 노동조합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미국 가 있을 때인데 미국 간 날 그랬으니까. 미국 도착한 날 아프리 사건을 터뜨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청 많이 맞았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맞았죠. 네, 많이 맞았을 거예요. 진짜 심하게 맞았어요. 다 떨어. 나도 아프리 그 건물 서초동 거기 바깥에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태사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이제 어린 조합원들도 많이 맞고. 그때 다친 몸이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허리를 좀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잖아요. 뭐 보통 평화시장 여자 조합원들이 많잖아요. 남자 조합원들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서 남자 조합원들을 만들어가지고 방해하지 못할 정도만 반대하지 못할 정도만 그걸 울타리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책에서 본 것처럼 연대 투쟁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나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운동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투쟁하는 자리에 신강용이가 있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기억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그냥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만 한 거지. 나도 겁도 많고 무서웠어요 그때.